안녕하세요. 시사요약맨 허피스트입니다. 오늘 핀란드에서 배우는 한국의 미래 제3편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나라 국민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은 사교육 문제 심각합니다. 여유가 없게 만들죠, 사교육이. 또 대학 서열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려 12년간이나 계속되는 입시 지옥.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때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교육을 위해서 가족 모두 삶이 송두리째 희생당합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인성이고 취미고 없다.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 삶이 어른이 되어서도 피폐해지고 있습니까? 좋은 학군을 위해서 비싼 지역에 거주합니다. 이러니까 비용도 많이 나가는 거죠. 또 아빠는 최상위 사교육을 위해서 자기 아이가 과연 공부에 취미가 있고 정말 소질이 있는지, 꿈이 뭔지 관계없이 무조건 최상위 돈만 되면 사교육을 시키려고 그러죠. 그래서 아빠가 또 그것 때문에도 무리하게 돈벌이를 하게 됩니다. 무리하게 돈벌이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법을 위반한다거나 또는 사회의 어떤 상식을 어기는 그런 일들도 하기가 쉽잖아요, 심리적으로. 네, 우리나라 초중고 1인당 사교육비는 월 평균 1인당입니다. 약 27만 원이나 됩니다. 또 소비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선진국 그룹의 평균은 1.5% 정도인데 우리 한국은 무려 4배, 6%나 됩니다. 또 엄마도 돈이 모자라니까 맞벌이 해야 되죠. 물론 여성이 일하는 것 자체는 좋은 현상입니다만은 하기 싫거나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안 좋은 엄마도 무리하게 돈벌이 해야 된다. 아이 사교육 때문에. 이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또 개개인 가정의 무리일 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국가 경쟁력도 저해시킵니다. 왜냐고요? 이 서열 사회를 만들죠. 대학 서열화 때문에 말이죠. 또 사교육 때문에. 과연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한 경쟁 시대에는 오히려 이게 손해가 되고 있습니다. 왜 손해가 되냐고요? 우리 반대 좋은 사례가 핀란드죠. 핀란드에서는 대학 서열화와 사교육이 없습니다.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가 경쟁력이 더 높죠. 국가 경쟁력 한국은 25위인데 핀란드는 5위 정도입니다. 아주 차이가 많이 나죠. 자, 반면에 학업 성취도 평가를 매년 하는데 그 결과는 핀란드와 한국이 거의 1위, 2위를 다툽니다. 자, 학업 성취도는 비슷한데 국가 경쟁력은 왜 핀란드가 압도적으로 우세할까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 이게 쭉 나오죠. 핀란드가 12로 나옵니다. 자, 우리 좀 질투가 나지만은 일본이 오히려 핀란드보다 하나 앞서 있죠. 세계 최고는 지금 스위스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한 25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2008년도 즉 노무현 정권이 끝날 무렵까지는 약 13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에 쭉 내려가서 최근까지 26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죠. 자, 이제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교육도 개혁하고 문화도 개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위가 이제 앞으로 올라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사교육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 뭘까요? 우리 잘 알지만 불평등과 서열 사회를 대물림합니다. 또 계층 간 이동이 어렵죠. 그러니까 사회 역동성이 상실됩니다. 열심히 해봤자 이건 뻔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좌절이 있는 거죠. 또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퇴보한다. 아까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또 소수가 천재로 태어나기는 하지만 부모가 가난하면은 아까 그런
사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 개인의 재능은 묻힌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가 옛날 뭐 조선시대까지 그런 사회가 아닌데, 옛날에는 무슨 서자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아주 그 제도적으로 차별받았지만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장벽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핀란드는 어떨까요? 핀란드는 OECD 국제학업 성취도 조사 결과 사교육 투입 시간이 1주당 6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6분이라는 거는 우리처럼 국영수가 아니고요, 예체능에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1주당 최장 3.6시간이나 그런 이 입시 공부, 성적 위주의 공부에 투자하고 있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즉 핀란드는 사교육을 거의 안 받고 받더라도 예체능이나 받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성적 위주의 공부를 하는데, 교육 수준은 평가하면은 핀란드와 한국이 거의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뭡니까? 결과가 똑같은데 투입이 다르다. 그러면 투입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게 낭비죠. 우리나라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행복도는 어떨까요? OECD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그 핀란드는 이 표에서 보시면 2위죠, 그죠? 2위. 2위인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에 6.36,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일본도 높지 않죠. 일본도 사실 뭐 우리나라와 함께 학교 문화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해야 되는데 불행하다면 왜 할까요?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그럼 아까 그 사교육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에 핀란드도 의대 같은 인기 학과에서는 좀 사설 학원에 다니는 과열 현상이 생겼습니다. 헬싱키 대학,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이죠. 사설 학원이 가르치는 과목을 그래서 입시 전형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도저히 그런 부정적인 문화는 묵과할 수 없다는 게 바로 핀란드의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외하니까 과열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즉 핀란드에서는 교육이 돈벌이 산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립유치원 문제 보듯이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돈벌이를 위해서 어떤 법률이나 상식이나 이런 인권도 무시하고 저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핀란드는 공평, 협동, 소통, 민주주의 이걸 가르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바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감스럽지만 공평하지 않죠? 불공평하죠. 협동보다는 개인 이기주의입니다. 소통 잘 안 하죠? 민주주의 뭐 이거 뭐 말로는 하지만 과연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까지도 체득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러한 우리가 명확한 어떤 차이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을 저렇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육 분야에도 어떤 제대로 된 복지가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볼까요? 핀란드는 전면적인 무상교육이고 무상급식입니다. 이게 유치원에서부터 박사과정까지 모두 그렇습니다. 심지어 학비나 각종 부대 비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용돈까지 줍니다. 유치원생부터 대학생한테 매월 4만 원에서 약 35만 원까지 용돈을 준다는 겁니다. 왜 용돈을 줄까요? 용돈 그거 부모한테 신세지지 말고 또 본인이 알바해서 하는데 그 시간 낭비하면서 고민하지 말고 정부가 주겠다. 니들은 편하게 공부만 해라. 자체도 암기 위주로 뭐 성적 순위 가지고 다투지 말고 창의성 위주로, 협동 위주로, 소통 위주로 하라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국가 경쟁력을 더 높인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선별복지가 아니라 즉 말하자면 보편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렇죠. 그러면 왜 핀란드는 보편복지를 선택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부터 지금도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복지 혜택을 줘야지 왜 이건희 아들한테까지 주느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편향적인 시각입니다. 지금 선별 작업, 즉 가난한 사람 학생에 구분해내기 위해서 선별하는 작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행정비 이런 비용이 복지 예산 자체보다 크다는 그러한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선별급식 해주는 푸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은 식비의 15에서 25% 정도 비용을 지원합니다. 근데 가난한 집 아이 한 끼 5,000원짜리 점심을 먹이려면은 예를 들어서 6,000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뭐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도 모 지자체에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이 선별복지를 할 경우에 그 어떤 아이가 가난하냐 또 그걸 악유가 없도록 객관적인 자료 준비하고 또 데이터 분류하고 또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인력이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러한 비용이 그 복지 비용보다 조금 더 높게 예상된다 하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복지 한다는 것은 부자, 이건희 아들까지도 혜택을 주자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불필요한 쓸데없는 비용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즉 혜택을 받는 그러한 가난한 집안, 소외된 집안 학생들이 자기가 그렇게 분류되었다는 것을 알면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한 그 문화적인,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배려하는 것이 바로 보편적인 복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진국 그룹에서 국민소득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보시면 이 앞서가는 선진국들은 뭐 무려 3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OECD 그룹 평균은 약 20% 약간 넘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보수 언론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 아닙니까? 복지 과잉이다. 너무 퍼주기 하니까 가난한 집 사람들이 자꾸 정부의 시혜에 세금에 의존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게을러진다. 또 국가가 돈을 너무 퍼주고 그런 데 쓰니까 또 제대로 중요한 데 돈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죠. 이 복지에 쓰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제대로 된 정부의 재정정책의 의미고 세금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가가 가난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충분한 복지 제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무상교육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상교육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부분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즉 내년에 광명시부터 고교에 무상교육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교육비 가계부담이 작년도 경우에 40조 원이나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사교육비는 별도입니다. 공교육에 내는 국민들의 부담이 이렇게 크다. 국가가 지출해야 될 교육비를 선진국 같으면 국가가 낼 교육비를 우리 민간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교 무상 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선진국 그룹 중에서 우리나라 유일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또 추가로 사교육까지 폐지할 수 있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무상교육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정부가 지금 이미 매년 공교육 예산을 책정하잖아요. 물론 그 자체도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별개로 각 가정에서 공교육비를 또 납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려 40조 원이나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와 별개로 또 각 가정에서는 사교육비를 또 무려 18조 원이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이거 없애고 말이죠. 이걸 세금으로 일부만 전환한다 하더라도 무상교육의 재원은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우리 그 대학 교육비를 민간이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나라별로 보면요.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미주 지역이나 아시아 지역 이 대부분 그 높은 부담률입니다. 예, 그러나 유럽, 특히 북유럽으로 가면은 민간이 부담하는 그러한 대학 교육비는 굉장히 낮은 수준인 거죠. 예, 결국은 어디가 과연 바람직한 제도이고 문화이고 삶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 미국, 일본 세 개 나라만 가계, 각 가정의 그 소비 지출을 비교를 해보면요. 자, 한국, 미국, 일본이 있습니다. 자, 교육비 먼저 보죠. 교육비 일본은 2.3%, 미국은 2.6%인데 한국은 무려 6.1%나 지출하고 있습니다. 총 소비 지출에서 6.1%나 내고 있다는 거죠. 다른 비교되는 나라의 무려 3배가량이나 됩니다. 이게 결국은 상당한 비율이 사교육비 때문이죠. 네. 자, 통신 경우에 지금 뭐 우리 KT 저 화재 사고 나가지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된 거 아닙니까? 통신비도 보면은 일본, 미국은 1.6%밖에 안 되고 일본은 그나마 한 2배 되죠. 3.1%인데 우리는 훨씬 높습니다. 5.4%나 가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결국은 그 통신비 낮출 수 있다고 현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은 일부 그냥 깔짝깔짝 조금 뭐 신용만 했지 핵심적으로 완전히 낮춘 건 아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무려 뭐 수조 원, 수십조 원대에 되는 그러한 막대한 이득을 내면서 통신 3사는 제대로 된 그런 안전에 투자하지도 않고 말이죠. 소비자들로부터 통신비는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죠. 이거 해결돼야겠죠. 그래서 오늘 핀란드에서 배우는 한국의 미래 3편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교육, 특히 교육 예산에 관한 교육비 지출에 관한 측면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핀란드에서 배우는 한국의 미래 제4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사요약맨 허피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